10월 넷째 주 KMATV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의대 정원 관련 연구가 국가별 특성을 고려치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현재 국내 연구 자료는 국가마다 다른 제도, 공급 구조, 의료 이용 문화 등을 다루지 않고 숫자에만 집착해 결과를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 원장은 이를 통해 국내 의사 수가 많고 적음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하며 이를 근거로 의사 인력 확대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최근 정부 산하에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해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의 감원, 증원 결정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생산하는 내용의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신 의원은 정확한 의료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해서는 단순히 개인적 판단이 아닌 다양한 지표와 근거를 토대로 전문가의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다며 필수 의료 붕괴와 의료 취약지 인프라 격차 문제 개선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정책적 근거하에 조정된 의사 정원을 통해 완성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면 필수 진료과의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정부와 정치권의 주장에 필수 진료과 의사들이 크게 낙담하고 있습니다. 양성관 의정부백병원 가정의학과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 비록 돈은 적게 벌고 힘들게 일하더라도 바이탈 의사라는 말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사람을 살린다는 사명감에 대한 존경의 의미라며 바이탈 의사가 국가정책으로 인해 떨거지를 뜻하는 낙수 의사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부심을 빼앗고 능력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필수 의료를 한다는 모멸감을 주며 의사 가슴에 커다란 말뚝을 박았다고 성토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뛰어난 학생과 젊은 의사들이 필수 의료로 오게 할 고민을 해야지 최고의 인재들이 맡아도 부족한 필수 의료를 밀려난 낙수로 충당하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개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준구 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낙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의사가 한국 의사들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에 경악했습니다. 일본 임상내과의사회 스가와라 마사히로 회장은 최근 대한내과의사회와 간담회에서 고의과실이 아닌데도 의사가 의료사고로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전 세계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나라가 있느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내과의사회에 따르면 스가와라 회장은 또 일본에서 산부인과 전문의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뒤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분만을 포기했고 의사의 법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 결과 고의적인 의료사고 외에 형사처벌 사례가 거의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장은 의사는 신이 아닌데 법원이 의료 특성을 무시하고 필수 의료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판결을 하고 있다면서 필수 의료를 살리려면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부터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박 회장에 따르면 일본은 2008년부터 초고령화 대책으로 지역 정원 제도와 함께 의대 정원을 늘린 바 있지만 지역의 남은 의사는 20%에 불과했으며 2050년 의사 과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벌인 취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술에 취해 의정부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택시를 불러달라며 소란을 피웠고 A씨를 응급실 밖으로 내보내려던 원무과 직원을 폭행했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의정부 지방법원은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응급진료가 이루어지는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달 1일에는 응급실에 이송된 심정지 환자를 먼저 진료했다는 이유로 환자 보호자가 1시간 가까이 욕설과 난동을 피우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반대 열기가 전 의료계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 긴급의료계 대표자 회의 이후 산하단체들의 강력투쟁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사회는 18일 집행부, 감사단, 대의원의 의장단, 그리고 25개국 의사회장들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일에는 전남의사회와 강원도의사회가 성명을 통해 각각 총파업 투쟁 불사와 의료계와 합의 없는 의대 정원 증원 강력 반대를 선언했습니다. 한편 의대생들과 전공의들도 의대 정원 증원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협신문에 따르면 모 의과대학 익명 게시판에는 동맹 휴학하자는 글과 이를 동조하는 게시글이 다수 게재됐으며 전공의 측에서는 파업 등 집단행동 강행 여부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지역 전공의 배치 비율 조정 방침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필수의료 혁신 전략 발표를 통해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전공의 배치 비율을 기존의 6대 4에서 5대 5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전공의 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인력 격차를 전공의 정원 배치 조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며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전공의의 수련 및 교육 환경이 더욱 퇴보해 전공의의 수련 중도 포기로 이어지는 악순환마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필수 의료 과목 전공의는 지금도 상당수 미달로 있는 자리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전공의 모집 인원만 더 늘린다고 해서 필수 의료를 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날 리는 만무하다면서 정부 방침을 철회하고 전공의는 물론 전문 학회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 합의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 서면 답변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 후 수도권과 지역 전공의 배치 비율을 4대 6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 의료 전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19일 발표한 필수 의료 혁신 전략에 따르면 우선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현재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국립대병원을 필수 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 인력 양성 공급 원천 등 의료 혁신 거점으로 육성합니다.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자원관리, 각종 필수의료 지원 사업 및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역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권한과 책임도 부여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각자 도생식 비효율적 의료 전달 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혁신 전략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일부 간호사들이 운동센터를 개설해 의료 행위를 암시하는 광고를 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당했습니다. 모 업체가 낸 프리미엄 노인 건강관리센터 광고를 보면 단순한 운동센터가 아닌 혈압, 혈당 관리와 뇌졸중 재활, 우울증 등 심리상담, 파킨슨병 등 노인질환 관리, 투약 관리 등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업체는 상급 종합병원 신경과 출신 간호사가 운영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 운동 전 통증 관련 상담을 받았다는 회원 후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광고는 의료법 제56조 위반으로 경찰 신고 및 보건소 민원 등이 이뤄지면서 시정됐는데요. 당시 관련 민원이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센터에 접수되면서 협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이 같은 형태의 간호사 단독 개원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의사 지시 없이 초음파 자극기를 이용해 환자의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피부관리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속해서 개선을 요구해온 노인외래 정액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우리나라가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면서 이에 맞춰 진료비가 없어 진료를 못 받는 노인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도 제도가 시행된 지 꽤 오래 지났고 그때에 비해 의료 수가도 올랐으니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제도 개선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앞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2만 원 초과 2만 5천 원 구간에서 본인 부담을 15%로 낮추거나 2만 원 초과분의 30%에 2천 원을 더하는 개선 방안을 정치권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인한 진료정보 유출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국회는 최근 실손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는데요.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내 대표 A포털 사이트에서 실손보험 청구 시 타인의 의료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에 따르면 A포털의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에 로그인할 때 타인의 주민번호를 입력해도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됩니다. 진료 내역과 조제 내역부터 청구서, 영수증, 계산서 등 타인의 진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A포털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를 하는 곳은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등 17군데에 달합니다. 서 의원은 해당 서비스는 올해 안에 95% 의료기관과 약국까지 확대할 계획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로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사님 수술 등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스튜디오에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보험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소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 말 그대로 청구를 간소화한다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숨겨진 의미와 부작용이 있다는 의료계의 의료가 많습니다. 간소화라는 용어에 드러나지 않는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요? 실손보험 소액 청구의 간편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정보를 전자적으로 수집하고 축적해서 결국엔 그 보험 상품 개발할 때 가입이나 갱신 거절하고 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결국 보험사의 편익만을 위한 국민의료 데이터 전송 법안으로 판단이 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보험사로의 진료 정보 송부를 강제함으로써 행정부담이 증가되고 또 환자가 인지하지 못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민원 증가가 있고 이로 인한 환자와 의사 간의 불신 조장, 그다음에 민감한 개인 진료 정보의 외부 유출 문제, 민간 보험사의 환자 개인정보 남용 문제 등의 불이익이 예상이 됩니다. 해당 보험업법 개정의 절차적인 과정도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단체 측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고요? 예, 이번 보험업법 개정 과정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논의 당시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정보 전송의 주체가 되어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에 마련해서
추후 심사하겠다고 녹취록에 명시가 되어 있었지만 어떠한 형태로도 명문화되지 않았고 또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사위원회 상정 당시에도 여야 위원들도 한 목소리로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했지만 무리하고 성급하게 의결을 강행해서 통과시킨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시민환자단체는 의료법 제21조 2항과 약사법 제30조 3항에서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자에 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또 사본을 내주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업무 등 공공적이거나 공익적 목적으로만 예외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이 때문에 기존의 법체계와 충돌을 일으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이 상당함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서 꾸준히 애써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세한 개정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 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금을 취득할 수 있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보험금 청구를 요양기관, 그러니까 병원이나 의원을 통해서로 하여금 보험회사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저희 의협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대통령실 산하의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라는 곳에서 총 11차례를 거쳐서 이 법안의 독서 조항을 배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또 나름의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개기관으로 심평원 배제를 강력히 주장해서 관철시켰습니다. 이는 보험사와 심평원의 비급여 통제 의도가 가장 큰 쟁점임을 감안할 때 정보전송 시스템 위탁기관으로 심평원을 배제한 것은 정말 중요한 사안이고 대안으로 민간 핀테크 업체를 이용한 민간 주도의 청구 간소화를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관리기구 신설을 확정하였습니다. 보험업법 개정 이후 전송대행기관의 지정이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해서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동수로 참여하는 관리기구 신설을 요청했고 개정안의 조항으로 명시가 됨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중개기관을 전송대행기관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험협회와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중개기관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는 관해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없음을 증명했고 자료 집적 없는 바이패스의 허브 역할만 수행하는 구조로서 설계를 명확하였습니다. 넷째는 보험금 청구 서류를 환자가 직접 전송하는 기존의 방식도 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청구 간소화에 중개기관이라는 중간 과정을 두는 것은 적절치 않고 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직접 전송하는 방식이 효율적임을 설득을 해서 대행기관을 거치지 않고 기존처럼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조항을 변경했습니다. 다섯 번째, 벌칙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자료 전송 거부에 따른 벌칙 조항은 우리 회원의 피해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강력히 요청했고 이것이 삭제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법 시행일을 2년 뒤로 최대한 연기시켰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송 대행 조항은 법 공포 이후 2년 뒤, 병원급 의료기관은 1년 뒤 시행 예정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를 역임하시면서 회원권익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회원 보호 활동을 해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힘드셨던 어려움과 또 보람이라고 할 만한 또 경험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비전과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저지를 위한 집행부 보험이사로서의 노력 외에도 회원들의 권익을 위협하는 다양하고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회원들이 가장 고통받고 또 도움을 원하시는 부분은 현지조사 관련입니다. 변화무쌍한 고시기준을 알지 못하거나 또 잘못 알고 있어서 발생하는 일로 인해서 원칙을 지키며 진료해 오신 우리 회원들이 마치 범죄자가 된 것처럼 정당한 진료까지 부당 청구 오해를 받아서 소명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이런 현실들을 볼 때 많은 선배님 그리고 동료 의사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어 하실지 많이 지켜봐 왔기 때문에 현지조사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현지조사 민원이 접수될 때 그 시의적절한 대처 방안과 또 대안을 안내해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각 시도 의사회를 방문해서 현지조사 제도의 이해를 돕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그 회원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려고 저희가 현지조사 설명회라는 것을 꾸준히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보험 현안에 대처하고 전국의 모든 의사 회원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회원 권익 보호에 힘써주시고 또 국민 건강에 힘써주시는 부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